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포도밭 초등부 정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 연사는 아니고요. 수학학원 원장이고 인사말만 하고 나갈게요. 섭섭하시죠? 이따가 끝나고 궁금한 것 있으시면 또 질의응답 받을 테니까 그때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토요일이 좋은가 봐요. 토요일에 많이 오시네요. 평일은 어머님들 보통 20명 해놓으시면 막 10명 안 오시고 막 그러셨는데 오늘은 다 오셔서 상당히 기분도 좋고 몹시 떨립니다. 아이가 이제 9월이 되고 또 2학기가 되니까 1학기를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부터 겨울방학도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원목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3학년이나 4학년이나 5학년이나 6학년이나 고3이나 다 걱정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3학년의 무게가 혹은 4학년의 무게가 중중되면 조금 달라지겠지? 절대로 안 달라지고요. 고3 되면 달라지겠지? 절대로 안 달라지고요. 대학교 들어가면 달라지겠지? 절대로 안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안 달라질 것 같으세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까지. 인 것 같아요. 요즘은 보면 다 이제 그 부모님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사는 부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어머님들도 그러시죠. 친정어머님하고 굉장히 친하시고 또 시어머님하고도 요즘 많이 친하시더라고요. 또 그 장인어른하고도 좀 친하시고 장모님하고도 친하시고 그래서 요즘 친하게 지내는 가족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탱해야 할까? 지탱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어쩌면 저는 삶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우수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글쎄요,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긴 하는데 나 참 잘 살았다 라는 느낌보다는 많이 외롭다 라는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 포도밭은 이 웬만하면 초상부터 제대로 된 가치관과 또 제대로 된 도덕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도 아닌데 더군다나 이 사교육에서 일종의 그런 것들을 약간의 소명감으로 느끼면서 잘 크는 아이, 잘 자라는 아이, 그리고 독립적일 땐 독립적이고 또 소통할 땐 소통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하여 참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등부 교재 자체가 이 책에 나와 있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초등부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제 아들을 위해서 제가 초등부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책에 잠깐 나와 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영재고를 간다고 아이들이 모았어요. 근데 그때 영재고 하니까 뭐지 싶죠? 저희 아들이 황소 1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제일 높으신 분한테 직접 배웠어요. 네. 중3쯤 됐을 때, 중3이고 초3 때 이미 중등 과정은 다 끝냈죠. 예.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 아들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아들은 영재고에 떨어졌고요. 다른 애들은 다 붙었어요. 지금 뭐 하냐고요? 다 의사예요. 네. 그때 제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욕심, 그리고 실제로 그때 아이들이 있는 수준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 아이들의 정서와 체계 정서는 다르잖아요. 그래도 얘네들이 워낙 그 높은 책들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건 보편적인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초등부 시작했다며 라고 하면서 이렇게 팀들을 짜오시고 또 이제 요구사항도 좀 듣고 어머님들과 대화도 하고 제가 워낙 대치동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또 큰아이 어머님들을 많이 알고 있고 저는 그때 이제 고등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고등부 어머님들한테 또 초등부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많은 바람과 기대와 또한 우리들의 어떤 그 미래를 위하여 이 프로그램을 정말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산 게 아니에요. 저희가 다 만들고 또 만들고 아니나 싶으면 폐기하고 또 다른 책을 읽어서 또 들여오고 또 문제도 작년에 썼다가 아이들이 이걸 잘 못 따라오거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들 앞에서 이렇게 다른 말, 고운 말만 쓰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지.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게 언어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애들하고는 제가 좀 은어도 쓰고 좀 약간 그런 편이라서 그렇게 해서 다듬어서 이제 근 20년이 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런데 2026년 저희들이 획기적인 변화를 하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그동안 계속 12주로 수업을 진행했었거든요. 많이들 좋아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진입이 한참 되면 들어가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중간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원생수를 물리는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에 좀 걸림돌이 되고는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주를 계속 주장했던 거는 저희가 이렇게 다 섹션이 있는데 그 섹션별로 깊이 있게 다양한 문화를 다 하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골리고 글을 쓸 때까지 12주라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우리가 8주로 그 텀을 줄여요. 첫 번째 이유는 12주가 너무 길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으셨고 또 하나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너무 뭐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12주씩 이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좀 한 텀 끊고 한 텀 끊고 이거는 정말 많은 어머님들의 바람이 담겨서 저희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차시로 끊다 보니 내년에 이제 새로 만들어야 하는 교재 또 다시 교재를 이렇게 엮어야 하는 일이 저희들한테는 이제 덩어리만큼 지금 와 닿은데도 8주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원칙만 고수한다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8주 안에 그래도 저희한테 예전에는 12주 프로그램을 하고 나가면 나 그 명작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명작 8권밖에 못 읽는 거죠. 12권을 읽었다면 그럼 뭘 쳐내야 되고 뭘 더 넣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대신 저희들이 조금 이제 버려졌던 프로그램이나 옛날 책들 이런 것들은 저희 카페나 또 이런 데 게시하도록 할 테니까 시간 있으신 어머님들은 시간 없으시죠? 시간 좀 내세요. 초등학교 때 안 내면 언제 내실 거예요? 애들이 중학교 3학년만 돼도 벌써 아니죠. 2학년만 돼도 책 안 읽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초등부 때 왕창 읽어야 된다? 이건 선행이 아니거든요. 엄청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배안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글을 쓰려면 여기에 또 책 안에 그 글을 쓴 중학교 1학년 아이의 글을 넣어놨거든요. 그 정도의 글이 지금 8월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 친구가 우리 학원에서 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글 정도가 나오려면 조금 더 꾸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우리 학원 프로그램은 최고야 라는 내가 대치동 논술 1등이야 라는 자부심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나와서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원장님이 바로 초등학교 2학년 되면 향수 일기 아이들 그거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소개를 하시니까 무슨 문화재 같은 느낌이라서 애들은 학원이 생길 때부터 있었다고 하면 선생님 그러면 몇 살이에요? 이것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는 밝히지 않고요. 어쨌거나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하고 계속 지내다 보면 같이 호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여있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좀 고루한 말이나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말 안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 맞게 좀 조절도 해보고 그런 거를 매주 하고 있고요.
그게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은 예전 아이들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이제 논술학원을 보내놨더니 입만 살아가지고 와서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서 굉장히 피곤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자기 주장이 그만큼 생긴 거고 그걸 가지고 어머니나 아버님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니까 제대로 된 근거를 대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중1이 되면 이런 거를 쓴다라고 한 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 이 책자에서 18쪽부터 19쪽에 있어요. 제목도 멋있죠. 두 발로 서기 위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얘기로 수업을 하고 나서 인간은 아직 자절하지 마라고 했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다 잘하잖아요. 지식은 뭐 인간을 능가했고요. 그리고 얘 막 글도 주르륵주르륵 뽑아내잖아요. 뭐 해줘? 그러고 정리 샥 해주고. 우리는 한참씩 긁고 실험해야 될 거를 몇 초 안에 다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했나요? 보면 글쓰기와 공부의 단계가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결국 인공지능에게 추월당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목에 매달려서 땅 한 번 딛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발로 딛고 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독서 하는 건 사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인 거죠. 맞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방해 요인이 정말 많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때만 해도 심심하면 책도 읽고 좀 그러시지 않았나요? 아닌가? 제 얘기인가요? 저 때는, 나 때는 그때는 정말로 심심할 때 책밖에 별로 읽을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어머님 세대도 이제 좀 재밌는 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소설도 판타지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것들이 유입이 되면서 아이들의 호흡이 되게 짧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채널 돌아가듯이 조금만 재미없으면 휙휙 돌아가 버려요. 주의력이 2시간 동안 유지되는 건 고사하고 한 30분 유지하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도 그걸 해내는 걸 보면 2시간씩 와가지고 꼴딱 앉아있고요. 그리고 예비 중1부터 이제 중등 과정이 되면 4시간도 하고요. 중3이 되면 5시간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수학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학은 앉아서 꼴딱 앉아서 5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들 일주일에 2번, 3번씩. 그쵸? 어머님 때 그렇게 안 하셨죠?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제일 속상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엄마도 똑같이 시켜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본인이 그만큼 힘든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푸시를 하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알아서 할까요? 사실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리고 엄마 다 했어요. 그리고 시간 나면 책도 읽고 이렇게 막 하는 거. 그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되는 거. 매일 따라다니면서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체크리스트 안 해도 되는 거. 그게 가장 이상적인 아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아이는 없죠. 근데 그런 아이가 되게 만드는 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왜 애들은 시키지 않아도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열심히 볼까요? 재밌으니까. 그쵸? 그러면 공부가 재밌을 수가 있나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이런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계속 1시부터 7시까지 계속 수업을 해서 아직 이 수업하는 이게 막 떠 있거든요. 마음에 이제 들떠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초3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위인 파트라서 위인 얘기를 하면 위인들은 항상 뭔가 힘든 시련이 닥쳐도 어떻게 하나요? 다 참아내고 극복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네도 뭔가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한테 엄마 나 힘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시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1번 그냥 한다. 그냥 해. 그런다. 2번 알아서 해.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3번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알려주신다. 그랬더니 그것도 있대요. 근데 4번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해봐. 하신다. 그리고 5번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4번까지 생각했는데 어떤 애가 우리 엄마 그냥 잘해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거 붙들고 있지 말고 자! 그래갖고 잤대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가 그 다음날 이제 알려주신대요. 아마 그 사이에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죠? 그래갖고 준비를 하셔서 이 문제는 말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제 해결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엄마가 도와주시는 건 참 고맙지만 너가 혼자 끝까지 붙들고 해본 적 있어? 라고 했더니 대다수의 아이들이 엄마가 시간 없는데 그만 붙들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그게 되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어머님의 심정도 이해가 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붙들고 해결해보는 경험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 걸 붙들고 신음하는 게 굉장히 초조하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 아이가 가장 진심일 때 정말 이걸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그걸 해내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그러니까 딱 한 번에 봐서 할 수 없을 때 좀 좌절하잖아요. 근데 그 좌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요즘 사실 이렇게 서점에 나가보시면 교육서적에 뭐가 많이 나오는지 보셨나요? 한동안은 문해력이었잖아요. 기승전 문해력인데 요즘은 뭐가 나올까요? 자기 결정력, 그리고 뭐 적절한 좌절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부서지는 아이들 되게 무섭죠. 그리고 어른의 질문력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책들의 다 공통점이 뭘까요? 어른들이 질문을 적절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계속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오로 대답되는 질문이 아니고 자꾸 생각해보게.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있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질문. 그런 거 말고 아이가 생각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게 너무 힘들면 선택지를 주세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중에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라도.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능력이 자기 결정력을 기르는 기본이래요. 그래서 좌절했을 때 엄마 아빠가 빨리 나서서 막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시래요. 아까 원장님이 아이는 다 커도 계속 징이고 어렵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쵸?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데 얘가 막 하면 막 봐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힘이 돼주고 싶고 그게 부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아이가 겪고 넘어가야 할 건 겪고 넘어가야 이 아이가 스스로 힘든 게 와도 또 해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때 이제 너무 힘들 때 약간의 뭐 조언이나 이런 건 해줄 수 있지만 그건 엄마가 해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본 아이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가 혼자 끙끙대고 풀어봤대요. 그래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숙제도 그렇고 뭐 이런 걸 해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아이들에게 뭐를 줘라 그런 자기 조절력을 기를 수 있게 조금 약간의 좌절을 스스로 경험해보고 그걸 극복하는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 뒤로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잘하다가 가장 위험한 애가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계속 시키는 대로 잘하던 애들. 엄마가 시키면 하고 짜증면 하고 계속 하던 애들. 근데 나중에 막 비수를 꽂잖아요. 나 이제 못하겠어.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난 망했어.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물론 원칙은 부모님이 정하셔야 돼요.
원칙은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아이가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시면 그게 그 아이에게 이제 책임감이 생기고 아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참아내야겠구나. 이런 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학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생기니까 그걸 좀 생각해 두셨으면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뭐 초등학생의 이제 학습 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할 때 여기 보시면 이 좋은 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글을 읽어 보시면서 처음에 뭐가 탁 눈에 들어오시나요? 일단 줄글이 많군. 그렇죠? 이걸 다 읽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시죠? 그냥 이렇게 유튜브처럼 카드뉴스처럼 이렇게 따닥따닥 해가지고 시뻘건 글씨로 착착 나와서 요약 정리해줘. 그럼 AI가 쫙 해주잖아요. 그런 거 해주면 참 좋겠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도 저희의 좀 색깔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정말 이 글은 근데 생각보다 잘 읽히거든요.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댁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느끼실 텐데 정말 원장님이 한 땀 한 땀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성이 느껴질 거고요. 그 진정성 때문에 저희가 막 엄청난 분점을 내고 이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뭔가 직관적으로 팍 보여야 확실히 말이 확 풀어날 텐데 늘 이렇게 무슨 도제식으로 하고 있으니 근데 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희 색깔로 밀고 나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정말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해왔고요. 그래서 수업을 해봤을 때 여기 보시면 뭐 입시제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입시제도는 뭐 2028년 입시제도 뭐 개혁안에서 대입 개편안에서 막 대대적으로 나왔잖아요. 뭐 5등급 들어주고 뭐 이런 얘기 이미 다 아시니까 그건 됐고요. 근데 그걸 볼 때 결국은 앞으로 내신이 이렇게 5등급으로 돼서 별로 변별력이 없어진다라고 보면 거기다가 수능 같은 경우에 수능에 선택 과목이 다 빠지면서 다 똑같은 시험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선택 과목에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끼리 뭐 이렇게 경쟁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사라지면 도대체 대학은 뭘로 학생을 뽑을까? 그게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수능은 이제 그냥 자격시험처럼 되지 않을까. 기본 학습 능력을 체크하는 데는 가장 훌륭하대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했고. 하지만 이제 과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도 막 의사 시키고 싶으신 분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 될 학생들이 그 주어진 과목만 한다고 거의 수능 점수로 그게 판별이 되진 않잖아요. 심화 수학도 빠졌고 다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도 뭔가 다른 장치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논술이나 구술, 면접이 강화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죠. 그러니까 결국 국어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걸 다 헤쳐나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 요즘 또 국어를 달리잖아요. 그래서 3학년부터 가서 이제 모의고사 막 풀리죠. 그래서 OX 막 하고 참고지 이런 거 하고 어디 틀렸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게 문제풀이 방법을 익히고 뭐 구조를 익히고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렇게 그냥 훈련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훈련, 스킬을 가르치는 것과 진짜 어떤 글이 주어져도 내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지문이 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지문이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잘 읽고 잘 정리할 줄 아는 아이가 돼야 하는 게 숙제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나 중학교에서나 이제 수행에서 글쓰기가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글쓰기를 많이 시키고요. 수능이 이제 논구 수령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고등부에서 논구 수령 문제를 더 강화하고 선생님도 연수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쓰기 역량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냥 맨날 오지선다 찍는 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 그래서 저희가 10쪽에 정리해놨어요. 교육 방향성.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한 방법. 그래서 꾸준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좋은 문장을 써야 한다. 좋은 문장을 쓴다는 건 바른 문장을 쓰는 거거든요. 주어서부터가 일치되고, 그리고 필요한 성분들이 다 들어가요. 그렇게 써야 되고요. 그거 무슨 이렇게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주어는 뭐 사람은이었는데 뒤로 가면 다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또 다시 반복해서 순환 논증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웃기게 쓰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문장을 끊을 줄을 몰라요. 그냥 계속 써요. 뭐뭐 했고 했는데 했어 어쩌고 하다가 나중엔 주어가 사라져서 나중에 엉뚱하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놓고 자기는 잘 썼대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길게 썼으니까 됐다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바른 문장도 쓰지만 요약도 잘해요. 자, 요약을 잘하려면 그 글의 핵심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숙제를 매번 쓰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요즘 막 숙제 검사를 막 점수로 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뭐 A, B, C, D 막 이렇게 줄을 세우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막 무조건 빽빽하게 쓰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책 속의 구절을 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정리해서 써야 할 필요도 있는데 그냥 갖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줄여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만 줄이기. 그래서 요약하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한 주제에 관해서 다양한 갈래 책을 읽고 완성도 있는 글을 쓰고, 그리고 뭐 전자기기를 이용한 책 읽기 해서 이 아이들에게 전자기기를 아예 쓰지 말라고 하거나 챗GPT 이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챗GPT의 맹점을 애들이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가 이렇게 글을 써왔는데 이상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되게 구조적으로 쓰기는 했는데 이 아이가 평소에 쓰던 어휘가 아니고요. 그리고 말투도 좀 이상하고요.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막 썼어요.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표현을 막 써서 이게 뭘까? 그랬더니 사실은 그걸 돌려봤대요. 그래서 그거 하면 되겠니?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쓰거든요. 근데 챗GPT를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베껴오는 건 아닌 거죠. 그건 내 생각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날은 막 오더니 요즘은 이제 챗GPT로 안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 근데 챗GPT가 정말 엉터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 학교에서 독후감 쓰라 그래서 예전에 포도밭에서 읽었던 책이 내용이 좀 확실치 않아서 5번 레인 줄거리 요약해줘 이렇게 시켰대요. 그랬더니 걔가 5번 레인은 하면서 원래 그 수영부 애들이 얘기거든요. 근데 챗GPT는 되게 재밌는 게 주어진 정보가 없어도 자기는 뭐라도 써내야 되잖아요. 답을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상부 아이들의 이야기고 이렇게 써온 거예요. 그걸 추르륵 뱉어내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엉터리예요. 그래서 거봐 챗GPT를 쓰더라도 그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됐는지 그걸 파악하는 건 네 몫이야. 네가 안 읽고 그걸 그대로 쭉 써서 냈으면 넌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큰일 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는 챗GPT의 속성을 알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할지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걸 잘 쓰려면 질문을 잘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야 되고 그걸 잘 구조화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글을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걸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쓰더라도 내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내가 이런 구도를 쓰고 싶은데 한번 써봐 이렇게 했을 때 걔가 쫙 써내면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좀 더 고쳐가면서 쓰면 되게 훌륭한 글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사실 챗GPT를 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생각을 자꾸 짜내서 써버릇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글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두 발로 걷기 위해, 뭐 이런 두 발로 서기 위해 라는 글이 나오려면 얘는 제가 6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인데 정말 매주 고민해서 글을 쓰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목도 늘 쓰고, 그래서 글의 제목을 쓴다는 건 내 주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로 글을 쓰고 항상 비유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시를 썼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너무 현란하게 구사해요. 그래서 뭐에 폭풍이 밀려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수식이 많았는데 이제 좀 크더니 이렇게 깔끔한 글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다 거쳐서 계속 다듬고 또 쓰고 고치고 하는 시기가 거쳐야 이렇게 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자, 말하기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20쪽에 나와요. 왜 말하기를 잘해야 할까요? 여기 보면 말하기를 잘해야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은 다 말하기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오늘 우리 초사가 왜 일기를 써야 할까? 일기 숙제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서 다들 내주지 말아야 한다였거든요. 근데 걔 혼자 내줘야 한다였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걔가 이제 먼저 일기 숙제를 하면 내주면 안 되는 이유를 막 근거를 애들이 들 때마다 걔가 계속 손을 들고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반론을 계속 했는데 그 반론의 중심 내용이 자꾸 글을 다양하게 써봐야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행도 잘할 수 있고 직장에 가서도 글을 잘 쓸 수 있대요. 보고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니? 그랬더니 걔는 오빠가 이제 걔는 6학년이고요. 언니는 중3이고요. 이렇게 있으니까 큰 애들을 보면서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또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매번 뭔가 많이 쓰고 계시겠죠? 그래서 걔가 그런 거를 되게 묵놓아 얘기하면서 그게 훈련이 된다. 그래서 그럼 글을 쓰면 왜 잘 써야 되나요? 또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잘 할 수 있어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주입식으로 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 아이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걔는 글쓰기 싫어해요. 글쓰기 싫어해서 늘 이렇게 막 글을 쓸 때 앞에 도입 없이 그냥 튀어나와요. 근데 보면 되게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자기가 흥미있는 주제와 만났을 때 포텐이 터지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되게 평범한 글을 써요. 그래서 이 기복이 되게 심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꾸준히 잘 쓰는, 그러니까 일정 수준으로 계속 잘 쓰는 아이는 아니지만 본인이 재밌게 잘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글쓰기가 도움이 된다는 걸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신나면 정말 많이 쓰고 잘 써요. 그리고 내용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왕따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이런 걸 자기가 나름 분석해서 쓸 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 본인이 좋아서 신나서 하면 그런 힘이 나오고요. 그런 힘이 결국 나오려면 말할 기회를 자주 줘야 한다는 거죠. 집에서 대화 많이 하시죠? 준아 어머니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훈계가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랬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자꾸 이제 끌어내는 대화를 해보시면 아이가 이제 대화를 즐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즐겁게 어른하고 대화할 줄 아는 아이가 사회성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른을 어려워하지 않고 막 말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그 의견이 존중받을 때 되게 기쁘잖아요. 그 생각 좋은 것 같아 라는 말 한마디 그게 이 아이를 되게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을 해주시고요. 늘 얘기하지만 아이들의 어휘력을 기르려면 어머님이 너무 애기어를 쓰거나 아이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개념어나 뭐 시사용어나 이런 용어는 정확하게 쓰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걸 궁금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이제 물어봤을 때 더 자세히 뭐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하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이제 체득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어려운 어휘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속담이나 관용 표현이나 이런 것도 좀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자도 좀 많이 알게 하면 좋은데, 그 사실 뭐 한자 외워가지고 급수 따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모르는 것보단 낫지만, 근데 이제 뭐 만약에 배울 학자를 배웠으면 이제 학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찾아보게 한다든가, 그래서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로 쓰이고 어떤 단어를 만드는지,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게 하면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일단 학자가 나오면 배울 학자일까? 해가지고 추론을 해보잖아요. 앞뒤 맥락으로. 그래서 그게 배울 학자인 것 같아.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그 단어는 안 까먹죠. 그래서 그런 접근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막 그게 들어간 글자 찾아보자 해가지고 아들 자자 들어간 글자 만들어보자 뭐 해가지고 막 번갈아 가면서 얘기해도 되고요. 어려운 글자 말고 뭐 어구 뭐 이렇게 했으면 물고기 어자가 들어간 글자 말해보기, 뭐 단어 말해보기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단어가 그냥 뜻으로 나한테 이렇게 새겨지게 하면 그 어려운 개념어들도 훨씬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어서 어휘력이 풍부한 아이가 될 거고요. 그러면 책 읽을 때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 읽을 때 저희도 모르는 단어 나와도 그냥 문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걸 나올 때마다 찾고 읽으면 재미도 없고 흐름도 끊기는데 그 유추가 전혀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 나오면 그냥 덮어버려요.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아이가 그걸 참고 읽어서 이제 뭔가 내가 나중에 찾아보고 확인해봤을 때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그럼 되게 기쁘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고 봤을 때 초등 과정에 제가 교과서를 이렇게 다시 잘 보면서 느낀 건데 중등 과정, 고등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 초등부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중등부에 오면 애들은 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할까요? 선생님 이건 초면인데요.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러는데 5학년 때 합성어 뭐 이런 거 다 배웠고요. 그리고 4학년 때 그 한글 창제 원리도 다 나오고요. 발음 기간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 이런 거 다 나오고요. 그리고 뭐 동영어 뭐 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나 문법 개념 다 나오는데 6학년 때 뭐 주장과 근거 들어 글쓰기 뭐 설명하기 요약하기 정말 교과서 좋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왜 기억을 못할까 생각해 봤더니 요즘 학교의 교육 방식이 활동 위주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중학생도 한동안 아예 시험 안 본 적 있었잖아요. 자유학년제에서 한 번도 안 봤던 적하고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에서 한 학기라도 시험을 본 때하고 그렇게 올라온 애가 2학년 때 확 달라요.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본 아이들은 좀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뭐가 중요한지도 알고 올라오는데 자유학년제라서 아무것도 안 했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때 2학년들은 정말 다 맨땅이에요. 그래서 다시 개념을 다시 넣어줘야 됐거든요. 걔는 안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모를까요? 시험을 안 보니까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시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 학교 교과서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교과서 내용이 정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걸 학기 단위로 매주 하는 건 힘드시고요. 학기 단위로 그리고 한 번 방학 때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 학기 준비해 주시고 이 정도만 해도 아이가 학교 수업에는 무리가 없을 거고요. 그 교과서가 내용은 되게 좋지만 압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초등 과학 교과서 문해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보셨죠? 교과서 내용을 다 풀어서 설명해줘요. 물질은 이거야 이렇게 막 설명해줘요. 거기는 물질의 구성에서 고체, 기체, 액체 이렇게 나오면 그걸 상태를 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책도 따로 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교과서가 압축돼 있는 걸 혼자 자기 걸로 만드는 것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초등 교과서가 잘 돼 있으면 교과 과정이 잘 돼 있으면 중등도 잘하고요. 고등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빠뜨리지 마시고 교과서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독서죠. 근데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안 읽는 애를 읽게 하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읽힐까? 그게 저희의 과제고 아이들은 실제로 언제 재미를 느끼냐면 스스로 해서 뭔가 문제의 답을 찾아낼 때도 기뻐하고요. 새롭게 생각해낼 때도 기뻐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친구들이 와 해줬을 때도 되게 기뻐해요. 그러면 또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돼서 저희는 끝까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훈련을 정말 열심히 시키거든요. 이렇게 발췌독하는 데도 있고 부분만 읽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책은 쉽게 고릅니다. 그러니까 몇 권을 제외하고는 아니 도저히 너무 쉬운 책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은 쉽게 하는데 애들이 책은 쉽고 재밌게 잘 읽어요.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뭐 애들이 막 엄마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엄마가 엄마도 모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집 학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라 했는데 요즘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써보고 그냥 두 줄 쓰라고 했으니까 그런 걸 막 써가요. 그래서 이게 맞을까요? 막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걔는 뭐라도 생각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됐거든요. 그래 여기까지 좋아. 그럼 그 다음은 우리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먼저 숙제 검사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왔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수업에서 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소개하고 뭐 수업의 실제 이런 게 있는데 이 뒤에 보시면 초등부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쪽 책에 이렇게 해서 초등부 교육과정에서 32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달, 8주로 계속 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올해 이제 처음은 12하고 1, 2로 묶었어요. 그거는 3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주로 예쁘게 묶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1월이 시작이 돼서 1, 2, 3, 4 이렇게 묶기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어 파트로 해서 이제 초3은 국어의 기초에서 국어에 관한 뭐 교과서에 나온 다양한 영역들을 같이 하고 앞에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 들어가서 이제 글쓰기를 풀어내고 그리고 사회, 과학, 도덕, 철학, 인물, 문화, 글쓰기 이 순서로 돼 있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 주제별 글쓰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 그러고 갔는데 왜 그러냐면 책이 재밌어서 책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쓰고 싶대요. 그러면서 신나서 갔고요. 자, 초4도 국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 1, 2 해서 국어 개념에서 뭐 설명문도 있고 뭐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비유하기도 있고 뭐 문학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사회, 과학 뭐 이렇게 쭉 가고요. 그리고 이제 5학년에는 독해와 요약돼서 비문학 지문이 짧지만 재밌는 걸로 들어가서 아이들 주제문 찾고 요약시키고 중심 문장 만들고 뭐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법과 정치, 뭐 지구와 환경 이런 게 쭉 진행되고요. 6학년은 이제 12, 1, 2에서 국어 들어가면서 어휘 어법이 들어가서 발음 문장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뭐 어문 규범하고 높임표 이런 것들, 문법 요소나 이런 것들 들어가서 아이들이 시제나 뭐 피동 표현 잘 쓰지 않게 그렇게 요즘 피동 표현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되어지고 어머 그렇게 막 써서 이건 아니야. 왜 안 되는데요? 막 이렇게 하는데 영어 번역투 문장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런 것들 좀 잡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회, 명작, 문화, 글쓰기 하고 나면 예비중일은 11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한국사랑 이제 세계사가 24주로 해서 12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한국사 과정이 24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6월부터 11월까지는 세계사가 들어갑니다. 세계사가 원래 초6 과정에 들어있었는데 그걸 빼서 더 깊이 있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중등 과정이 훨씬 좋거든요. 중학교 가서 아이들 중2 사회에서 세계사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들도 그렇지만 요즘은 남학생들도 역사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정보도 어마어마하고 이 시대에 뭘 했고 쟤도 막 외우는 거 힘들어해요. 그래서
왜 그런 제도가 나오고 그런 변화가 왜 생겼는지 인과관계를 알려주면 아이들이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서 외울 수 있으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역사 논술은 따로 진행을 하고요. 가능하면 이거는 이제 정규와 같이 병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책을 읽기는 읽어요. 그래서 좀 힘드실라나? 그러면 잠깐 쉬고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능하면 두 개 다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초상 프로그램이 뭐 1서 시즌 1, 시즌 2에서 구체적으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4도 나오고 순서대로 다 나오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다 체제를 바꾸면서 그리고 또 오래된 책, 절판된 책 떼다 보니까 만들어야 할 교재량이 어마어마해져서 지금 이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있어요. 다 나눠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좀 심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이목해서 다 보시면 한국사 프로그램은 이제 24주가 나왔고요. 세계사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것도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수업하는 게 60쪽을 보시면 고등교과와의 연계성 이런 걸 해서 모의고사 문제에 나온 지문도 저희가 이미 수업했다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학원 교재에서 물론 지금은 이제 빠진 책도 있고 안 쓸 책도 있어요. 그냥 10대를 위한 요즘 경제하면 이제 더 이상 요즘 얘기가 아니라서 내년에 이제 빠질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 바꿔야 되니까 저희는 끝없이 교재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책들 우리가 배웠던 질문들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문제를 이런 걸 내줬는데 뒤에 보면 그 63쪽에 보면 모의고사 내용에 이 내용이 바탕이 되는 게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거를 이미 6학년 때 이걸 수업하면서 익혔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가면 결국 교정부에 가서도 수능을 풀 때도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 배경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 보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뒤에 이거는 첨삭한 거나 이런 거 그냥 주세요. 아이들이 되게 귀여운 건 첨삭을 해주면 거기에 답을 달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명을 하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요, 이때는 배가 너무 아파서 쓰기 싫어서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진짜는 쓰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만 쓰고 잘해요. 이런 것도 쓰고. 그래서 그런 변명이지만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럼 다음엔 좀 여유있게 미리미리 써봐. 그러는데, 그래서 편지처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것들 보면 진짜로 제가 저 같은 경우 혼자기 때문에 이런 거만 나오잖아요. 구구절절 쓴 거. 그런 게 되게 재밌어서 제가 올려봤고요. 그리고 이 탁은 오늘 신입생, 그러니까 아직 안 다니는 학생이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신청하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일 기쁜 건 초3은 이 팟캐스트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초3이 너무 기뻐요. 전 시험 안 봤어요. 근데 희한한 건 시험을 안 봤는데 초3이 잘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어렵다고 좀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초3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막 훈련을 시켜서 오셨는지 아니면 집에서 숙제를 같이 하시나?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도와주시기도 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지원이 다 한대요. 꽤 잘해요. 이제 책을 보면서 얘가 뭘 써야 하는지 그런 걸 좀 느끼고요. 심지어 독서 퀴즈를 매주 갔더니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건 나올 것 같아. 이런 걸 체크하면서 읽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거봐 나왔잖아. 이러고 되게 신나하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은 적응력이 정말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신나면 합니다. 그래서 포도밭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업의 실제 이거 있으시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초3은 교재를 걷지를 않아서 저희가 이제 이번 새로 나갈 시들은
재작년에 했던 아이 거를 이제 입수해가지고 넣는데요. 멀쩡한 이유정이라는 건 단편 동화가 이렇게 6편인가 실려 있어요. 5편. 그래서 처음에 동화 쓰기의 기초에서 동화가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이걸 쭉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내용 확인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편들 중에서 일단 등장인물의 특징을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아빠, 엄마, 뭐 경수,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렇게 그 이야기별로 다 인물을 쭉 써놓고요. 그 인물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대화를 찾아쓰기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대화를 찾아보는 게 왜 필요할까요? 인물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분의 성격이 어떤지를 아이들이 알아내게. 그래서 보면 할머니가 이놈의 영감탱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써놓고 화를 많이 내시지만 빨리 풀린다. 이렇게 인물 성격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에도 왜 처먹었다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머니의 말투에 좀 불만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처먹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네 아버지가 맨날 술을 처먹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심리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걸 아이들이 찾아내요. 그래서 경수가 뭐 할아버지들이 멋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게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차라리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결국 이 아이가 이제 갈등은 여기서 나타난 갈등은 할머니와 아빠의 갈등 뭐 이런 걸 찾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러니까 얘는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은데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글을 쓰지? 라고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할머니와 엄마가 그러면 쓰기 별로인 건 빼고 그냥 사실만 써라 라고 했더니 괜찮은 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꾸며낸 게 아니라 할머니가 막 욕한 거 이런 거 빼고 술 많이 드신 거 이런 거 빼고 친구를 뭐 좋아하시고 사람들을 잘 도와주시고 노래를 잘 부르고 뭐 이런 걸 하니까 괜찮은 글이 돼서 결국 주제를 어떻게 뽑았냐면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 아이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봐야 한다. 뭐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5편 중에서 이제 멀쩡한 이유정을 골라서 이제 내가 약간 패러디해서 바꿔봐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 멀쩡한 이유정이 사실 되게 멀쩡한데 멀쩡하지 않은 게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집을 혼자 가지를 못해서 동생이 맨날 기다렸다가 누나를 데리고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얘가 속상해하는데 얘가 길치 탈출 이유정이라고 제목을 바꿔가지고 그 이유정의 캐릭터를 어떻게 바꿀까 했더니 얘는 새로운 친구를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얘를 도와주는 거, 지도를 그려주고 막 해서 그 지도를 지형지물로 외우고 그래서 그걸 보고 얘가 잘 찾아갈 수 있게.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거 3학년이 실제로 쓴 글인데요. 몸이 불편해서 넌 내 친구야 라는 글에서 여기서 사실 이 친구가 친한 친구는 아니래요. 근데 학교에 이제 돌봄 교실 다니는 친구처럼 조금 문제 있는 친구가 있어서 얘가 좀 힘들었다 그 얘기를 쓰는 건데 여기 보면 위협적 행동에서 거기다 제가 1번 하고 구체적 예를 써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1번에서 네가 펜으로 애들에게 뭐 소리치면서 위협한 행동이 안 좋았어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또 싫다는 표현을 어떤 행동을 했냐고 또 2번 달아주니까 옆에 2번을 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눠주면서 돌려주면서 제가 이렇게 체크해주고 이게 되게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 이제 문단 나눠야 되고 맞춤법도 고쳐주고 문장도 고치지만 그 이야기에서 빠진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짚어주고 그걸 얘기 써줘봐 하면 애들이 바로 옆에다 쓰거든요. 돌려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빠진 걸 그때 그 자리에서 좀 쓰면 크게 부담 없이 약간의 고쳐쓰기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걸 더 자세히 써야겠구나 라고 훈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접근을 합니다. 초3의 경우에는 아직 어린아이는 근데 조금 더 크면 완전히 다시 쓰기를 시켜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써봐 그러면
괴로워하지만 그래도 써요. 그러고 나면 확실히 달라져요. 자, 그러면 4학년을 보면 이건 바로 지난 시즌인데요. 꼬리를 무는 책 읽기라고 해서 책과 책 사이의 연계점을 찾는 거여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꼬리 물기에서 앞에 수업한 책과 그 다음 책의 꼬리를 찾는 건데 그게 유사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으려면 아이가 책을 되게 꼼꼼히 읽어야 되고 그 공통점을 이렇게 자기가 문장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추론 능력도 되게 많이 길러지고 표현력도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꼬리왕을 뽑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내야 꼬리왕이 되고 그러면 과자든 뭐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개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갈등을 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어떤 상황에서 뭐 어른과 아이가 갈등을 한다든 뭔가 세부적으로 계속 더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서 표현력이 어휘나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억에 남는 사람, 뭐 생각 열기하고 책과 함께해서 인물 관계 정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얘기들 쫙 쓰고 수업하면서 더 알게 된 건 막 색깔펜으로 막 더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는 되게 꼼꼼히 정리를 잘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외부 이야기,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책 얘기에만 머물지 않고 저희가 국어 개념도 들어가고요. 그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시사적인 문제도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제 글을 쓴 게 뒤인데 이 글은 이제 이것과 맞는 글은 아니지만 보면 동물의 참모습을 왜 지켜줘야 하는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이 아이가 나름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그냥 주지 말고 막 얘가 잡아먹을 수 있게 혼자 학습을 해서 뭔가 풀어야 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로봇을 설치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로봇이 먹을 걸 설치하고 막 돌아다니면 이걸 쫓으면서 야생성을 기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기른 걸 썼고요. 그 다음에 5학년은 벌써 언더커버 로봇이래요. 언더커버 로봇이라는 건 로봇인데 사람인 척 위장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얘는 미션이거든요. 로봇이라는 걸 들키지 않고 성공하면 상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로봇을 개발하는 팀이 상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막 학습을 시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인간은 생각을 한다, 감정을 한다 애들이 여러 가지를 뽑았잖아요. 근데 보면 이 아이가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게 말을 하고 뭐 나는 70% 정직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오늘 2분 30초 늦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를 막 정확하게 얘기해서 애들이 지금 이전에 그러는데 그런 걸 얘가 학습을 하면서 이제 뭐 멍청한 도티 전략도 있고 애매한 모드도 있고 이런 게 그런 학습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얘가 점점 변해요. 그래서 결론은 오히려 로봇이 너무 사람 같고 사람이 로봇 같은 그런 역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아이가 이렇게 보고 나서 글을 쓸 때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자연스러운 흐름일까 아니면 인간이 인간 다음을 잃어가는 걸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그거에 대한 글을 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쓰라면 안 써주지만 수업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생각하고 정리한 걸 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초6에서는 베니스의 상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생각열기에서 플레감차라는 베네치아에 있었던 대출 제도를 알려주거든요. 그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거는 밑에 정리하게 했고요. 그리고 줄거리도 주고 지문도 주고 하면서 그 지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 아이들이 생각해 보게 하고요. 그리고 이런 표 있죠. 생각 확장하기 표 보면 인물이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서 그거에 맞게 정의로운 인물과 정의롭지 못한 인물을 나눠보게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썼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인물을 다 나눠서 겹치지 않게 썼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안토니오가 양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면도 있지만 정의롭지 못한 이유도 있다. 그거 왜 그러냐? 그걸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인이라고 그 사람을 함부로 하고 핍박하고 잔인하게 한 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하지만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고 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거는 또 정의롭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나면 이제 논술 쓰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포셔의 판결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개요를 짜고 가거든요. 그래서 개요 짠 걸로 글을 써온 게 뒤에 글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오기까지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수업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2시간이 굉장히 바빠요. 매우 바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집중력을 벌게 적었고 나가요. 제가 갈 때. 그래서 이렇게 나갔는데 근데 본인이 되게 뿌듯하거나 잘 됐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포도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럼 좋아하면 어머님들은 좀 의심하시죠. 그 학원 이상해. 왜 애들이 좋아하지? 그러면 뭐라고 하시죠? 자꾸 그러면 학원 옮길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위험용은 쓰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죠? 여기처럼 정말 열심히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열심히 들어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할 곳이 없잖아요. 수학학원에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는 어떤 아이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죠? 지식을 잘 정리해서 내 말로 표현하고 그걸 내 생각으로 글을 쓸 줄 아는 아이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능력이 있어야 진짜 아까 우리 꼬맹이 4학년이 한 대로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성적도 받고 그 다음에 직장에도 가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대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활동들을 잘 할 수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 여기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초3은 글쓰기고요. 그리고 초4도 문학적 글쓰기입니다. 초3은 다양하게 재미있는 글을 여러 개 써볼 거고요. 매주 다르게. 그리고 초4는 문학적 글쓰기라고 해서 갈래별 글쓰기를 하나씩 다 익힐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부부감대든 뭐든 다양하게 아이들이 잘하고 상도 많이 받아요. 독서력도 상 받고 일기는 요즘 안 쓰니까 그건 없지만 그리고 이제 5학년이 되면 논리적 글쓰기라고 해서 책과 영화를 묶어서 논제를 뽑아서 다양한 토의 방식과 토론 방식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매주 발표하고 매주 질문하고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 질문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요. 그 내용을 글로 쓰고 고쳐쓰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고쳐쓰기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 토론이나 토의를 하고 나서 자기 글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걸 스스로 체크해서 다시 고쳐 쓰는 건 좋은 공부잖아요. 그리고 자기 논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과정은 꼭 필요하고요. 자, 6학년은 통합적 글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합적 글쓰기에 이것도 매주 글을 모든 과정에서 쓰지만 이건 글쓰기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니까 이 통합적 글쓰기의 특징은 중등 과정에 나오는 다양한 글쓰기 방법의 이론을 다 교재에 실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맞게 이 책이든 영화든 그거를 뭐 설명문도 쓰고 보고문도 쓰고 뭐 감동적인 글도 쓰고 소개하는 글도 쓰고 다양하게 쓰거든요. 그게 중학교 수행이잖아요. 수행 연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글쓰기를 연습을 시킵니다. 인문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맞는 시간표를 선정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방학 때나 이럴 때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를 하거든요. 자, 원데이 클래스는 포도밭 수업이 과연 어떨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맛보기로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거 하루 해서 뭐 갑자기 글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진 않지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아이가 주제에 맞게 써봤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글을 끌어내기 위해서 선생님과 아이가 어떻게 소통하면서 수업하는지 아이가 경험해보면 포도밭을 사랑하게 된다고 강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초3, 4는 되게 간단하게 영웅설화 이야기, 그래서 자신의 영웅설화를 참고하는 그런 재밌는 글쓰기를 하고요. 초 5, 6은 좀 무겁죠. 하지만 되게 괜찮지 않아요? 과학기술에서 생각이 크는 인문학에서 우주 개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주제를 잡아서 한 편의 글을 쓰고 갑니다. 그래서 글을 완성해서 집에 갈 수 있게 해드리니까 이 원데이 클래스 한번 해서 수강해 보시면 포도밭 수업이 어떤지 아이도 경험해보고 어머님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망설여지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수업의 실제랑 듣는 거에 연계성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데 글을 못 쓰는 애도 있고, 네, 맞아요. 글을 좀 잘 쓰는데 정작 대화를 잘 풀어내서 그런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초등학생 때 이런 감각을 좀 해소하려면 어떤 식으로 좋을지 좀 고민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같이 하는 분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 어떤 말을 하든 다 받아줘요. 그게 이제 교사의 태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이상하거나 잘못된 거는 그건 아니야 라고 알려주지만 그 아이의 말을 되게 열심히 듣고 존중해 주거든요. 그 경험이 그 아이에게 자신감도 주고 자존감도 높여주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이렇게 두려워서 힘들었지만 한 번 해보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은 그게 조금 더 쉽고요. 글을 안 쓰는 아이가 조금 더 힘들죠. 시간이 걸리지만 그럴 땐 제가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다 너무 그 몇백자 이상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일단 네 생각을 써봐라 라고 하고요. 거기서 부족한 거, 뭘 더 쓰면 좋을지를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표시해주면 아이가 즉석에도 써보고 아니면 고쳐보기도 하면서 늘려가요.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느낀 게 많으면 써줘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혹시 한차 과제에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어느 정도 시간을 그림을 쓰는데 작정을 할까요? 그거는 아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초반에는 좀 익숙해질 시간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재촉하고 이거하고 저거 해야지 막 이러면 아이가 쫓기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여유 있게 주시고 이게 이 문제를 계속 풀고 계속 훈련이 되면 아이가 빨라져요. 그리고 스스로 요령도 좀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할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무서우셨습니다. 일단 원장님한테 질문 원장님의 특징은 인성이 좋으세요. 그래서 주로 저학년을 많이 제가 맡겨놨고요. 원래 이제 전공이 국문학이기 때문에 중등국어도 오랫동안 하셔서 올해도 역시 그 중1, 그러니까 예비 중1이죠. 예비 중1 국어 최상위 반은 수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3, 4학년은 주로 이제 우리 부원장님, 김성희 부원장님이 주로 많이 하시고 또 다른 선생님도 계신데 오늘 선생님이 이제 토요일에 일찍 끝나서 어디 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5, 6학년을 주로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5, 6학년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은 저랑 포도밭 거의 원년 멤버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또 분당 쪽에서 혼자 학원을 좀 하시다가 다시 저의 끈질긴 설득으로 컴백하셔서 아주 그 위상을 떨치고 있는 진희영 선생님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한 몇 년 만에 이제 6학년에 다시 투입이 되시는 강서희 팀장님. 그러니까 진영 선생님도 고초등부 팀장님이 되실 거고요. 강서희 팀장님도 지금 현재는 중등부 팀장님을 하시면서 중 1, 2, 3을 다 두루두루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강서희 선생님도 저랑 일한 지 10년,
지금 부원장님 저랑 일한 지 20년도 넘었고 저희는 오래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야기들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영 선생님이 5, 6학년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아갈 건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들으실 거고, 먼저 이제 6학년 오랜만에 다시 컴백하시게 되시는 강서희 선생님. 강서희 선생님은 중등 논술을 되게 더 오랫동안 많이 하셨지만 초등부도 그 전에 6학년은 제가 좀 많이 맡겼어요. 근데 올해 초등부를 강서희 선생님까지 투입해서 지금 중등부 손도 모자란데 한 이유는 초6이 저희 프로그램이 진짜 이렇게 뭔가 진국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아이들이 잘 배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좋은 선생님을 모시는 게 항상 제 꿈이니까 늘 설명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 반 되게 많이 열고 싶거든요. 선생님을 못 구해서 못 열어요. 저희가 이 섹션이 다 있고 이게 주마다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소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느 학원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독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즘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들이, 특히 MZ들이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저는 일단 독서량이 풍부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 사람인의 훈장마을에 많이 내놓고 있지만 막상 면접을 보면 이 동네에서 어느 학원에 10년, 15년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안 읽는 분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독서량이 굉장히 좋으신 선생님들, 다시 말해서 통합적 사고를 길러야 한다가 처음 프로그램 앉을 때부터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과학을 가르치지만 거기서 역사를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역사를 가르치지만 그것에서 문학이나 또 인문 고전이나 이런 얘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 선생님이 되는 게 쉽지도 않거니와, 우리가 막 대기가 막 몇백 명씩 있어. 선생님 그냥 월급을 이만큼씩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반을 많이 못 늘리고 있는데요. 항상 가장 많은 반은 6학년이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6학년 때 좀 해놓고 가면 중등부에 가서 괜찮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들 하실 텐데, 중등부에 가면 진짜 중1 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시험을 안 봐서 애들이 책 읽기가. 근데 또 시험인데 이번에 시험 진도가 어떤지 아세요? 두 과예요, 두 과. 예. 그러니까 하나는 문법이고 하나는 매체인 경우가 많아요. 문학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애들이 한 달 전서부터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도 저희가 한 달을 가지고 내신을 잡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2시간 더 해서 논술도 하고 그냥 국어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